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혜신입니다. 네, 이번 한 주일에도 정말 많은 일들이 미국에서 일어났고 특히 어제 저녁에 플로리다주에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한 연설 아주 주목됩니다.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2년 만에 미국에서 이제 90만 명이 숨졌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런데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는 미쳤는데 또 그 1월 달에는 새로 만들어낸 일자리가 굉장히 많다. 이런 것은 일반인들에게는 이자율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뭐 민주당과 바이든 대통령은 조금 안심을 했겠죠.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죠. 대학 졸업장이 없었는데 연방 대법관을 한 그 미국의 연방 대법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을 대법관 후보로 논다고 해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러시아 사태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조금 정규방송 시간과는 다른 분위기, 정규방송 시간에 늘 새로 나오는 뉴스들을 점검해 드리느라고 미처 터치조차 하지 못했던, 그렇지만 이제 그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로서는 조금씩 한 번에 다 누가 시간이 많다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관계를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 이제 차곡차곡 얹어가면서 우리의 그 세상이 이렇게 되어 왔구나 하는 것을 뭐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느껴보는 것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어제 플로리다주에서 Conservative Federalist Society, 이 협회가 말해주는 그대로 아주 그 보수적인 연방주의자 협회라는 곳에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을 초대를 해서 연설을 했는데, 여기서 가장 주목받은 연설은 트럼프 대통령이 틀렸다. President Trump is wrong. He is wrong. 뭐에 대해서 틀렸다, 트럼프가 틀렸다라고 얘기했냐면 2020년 선거 결과를 부통령인 내가 뒤집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이 틀렸다. President Trump is wrong, was wrong, is wrong. 정말 have been wrong. 다 지금까지 그때부터 틀렸다. 본인은 이제 본인이 부통령으로서 최후의 순간에 바이든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준해 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먼저 얘기를 했고요. 나는 부통령으로서 그럴 권한이 없다. 이건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수없이 한 얘기입니다. 미국 선거는 12월 14일 각 주의 선거인단이 바이든을 인준함으로 인해서 그 표, 선거인단 표에 의해서 대통령 선거는 완전히 매듭이 지어졌고 1월 6일 의사당에서는 늘 있는 것처럼 공화당 대통령과 공화당 부통령이 민주당 차기 대통령이 선출됐어도 그런 그 선출 내용을 발표해야 되는 그냥 하는 행위, 요식 행위다라고 미국의 그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그 대표가 누누이 얘기했었던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어제 이 모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틀렸다. He is wrong. 그리고 또 하나는 1월 6일은 미국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날이었다. 다크 데이였다. 정말 가장 다크한 데이였다. 이것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공화당의 많은 유권자들과는 다른 말입니다. 그들은 공화당 많은 정치인들도 그렇고 공개적으로 관광객이었다. 폭도가 아니었다. 무엇이 잘못이냐? 그들은 애국자였다라고 얘기했는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 자신이 모시고 일한 4년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과도 결별을 한 것이고 그를 지지하는 공화당 분위기와도 완전히 어제로서 결별을 했습니다.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은 공화당은 지금도 비상사태구나. 이 트럼프의 당인가? 트럼프의 당이
아닌 곳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인가? 저는 약간 그 뉴스를 하는 사람으로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세력이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게 조금씩 조금씩 옅어지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 자리에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죠. 소셜미디어에서도 다 퇴출당하고 있으니까 성명 스타일로 발표를 하고 기껏해야 뉴스맥스 같은 데 출연을 하는 건데 요즘은 그 박스보다도 뉴스맥스와 관계가 더 좋습니다. 그것만으로는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마저 멀어지는 이게 그대로 적용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런데도 아직은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말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예비 선거들이 이제 곧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은 아이덴티티 비상 사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완전한 트럼프의 장악이 뻗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결별을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으로 볼 때는 이제는 그 당시에 이미 지난해 1월 6일 날 결정된 것과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제는 대통령 후보로 나가든지 나가지 않든지 본인은 트럼프와는 결별을 한 것과 마찬가지고 다시 뭉친다 하더라도 트럼프 is wrong 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직까지 그 얘기를 내놓고 있지 않는 게 저는 조금 이상해요. 아마 이 방송을 하는 도중에라도 뭔가 성명을 발표했을지는 모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것도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각오하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 마이크 펜스에게 크레딧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박스뉴스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본인들도 이 선거가 끝났다는 것, 바이든이 대통령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그렇지 않다고 주장해 왔었던 그렇게 겉으로는 그렇게 해왔는데 속으로는 알고 있는 거잖아요. 1월 6일 의사당 사건도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속다르고 겉다르는 말들을 그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아니면 마음속에 마음 바깥에 내놓는 것들이 달랐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또 상당수는 이젠 점점 트럼프 전 대통령과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마이크 펜스가 어제 한 말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마이크 펜스에게 크레딧을 주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없겠습니까? 트럼프의 그 무서운 그 말 이런 것을 결국은 거기에 딱 당신이 틀렸어 라고 얘기까지 했으니까 분명히 용기가 있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결국은 이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공화당에 남으면서 트럼프의 공화당이 아니라 원래의 공화당에 남으면서 리스 첸이나 또 아담 킨징거 같은 어제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공화당으로부터 공식적으로 견책받은 그 두 사람과 결국은 같은 뜻을 갖고 간다는 것도 되겠습니다. 공화당이 어제 다 모여서 투표하는데 1분도 안 걸렸다고 하더군요. 리스 체니와 아담 킨징어가 민주당과 함께 1월 6일 의사당 사건을 조사를 하는 멤버로 있다 해서 벌을 주는 그런 일이 있었고 이 공화당에서도 미 럼니 같은 그런 그 중진 대통령 후보까지 나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같은 당의 그 같은 행위에 대해서 비난을 했는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제는 트럼프와는 완전히 결별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공화당도 어제 그 견책 투표하는 거 보니까요. 토론도 없고 반론도 없고 뭐 1분 안에 다 결정이 됐으니까요. 케빈 맥카티 이 두 사람이 하원 의원이잖아요. 리 체니와 아담 킨징어 이 두 사람을 견책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자들이 묻고 또 물어도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검은 그림자가 두려운 이 공화당의 하원 그 대표는 케빈 맥카티 대표는 아무 말도 거기에 대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노 코멘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공개적인 컨서버티브 페더럴리스트 소사이어티에서 트럼프 is wrong 이라고까지 말하게 된 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유세를 하면서 1월 6일 그 의사당 사건, 그 사람들을 본인이 대통령이 다시 된다면 사면을 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면도 부적절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공화당 그 정치인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마이크 펜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의사당 폭동 사건에서 폭도들이 마이크 펜스를 처형한다고 십자가에 막 교수대 같은 거 만들어서 가지고 다녔잖아요. 의사당 막 쫓아다니고 그 쫓아다닌 거 정말 아주 가까이에서 피했었죠. 밀 롬니 같은 사람도 도망쳤고 폭도들의 그 공격에 대비해서 그런 일이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에 살면서도 익숙하지 않은 얘기, 과거의 스토리와 정치적인 분쟁이 이렇게 심하지 않았을 때요. 그리고 지금의 연방대법관을 비교를 하면서 핫 이슈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방대법관 지명자를 흑인 여성으로 하겠다라고 공론화하고 난 뒤에 여론은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하지 왜 흑인 여성으로 한정하는가 하다가 이제 또 많은 설명들도 있고 오피니언도 나오고 하면서 여론은 그래 흑인 여성을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 쪽으로 가는 것 같고 공화당에서는 어퍼머티브 액션이냐 모든 인종을 다 고려해야지 마치 자격이 없는데 인종만으로 여성이라는 것과 흑인이라는 것만으로 연방 대법관에 지명하려고 한다는 형태 뭐 그런 공격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임스 프란시스 번즈라는 연방 대법관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프랭클린 그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에 이분은요. 그 어머니가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14살 때 학교를 중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난해서. 어머니를 도와서 생활비를 벌었어야지만 됐기 때문에 어머니는 굉장히 근면하신 분이었고요. 14살이면 중학교 1학년입니다. 그때부터 학교를 다니지 못했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카피 머신도 없었을 테고 아마 물 따라다 드리고 무슨 뭐 심부름 같은 것 하고 서류 배달하고 뭐 이런 것 하지 않았을까요? 그랬는데 그렇게 일하면서 결국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에 관한 많은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의 지식이 대학교도 가보지 않았는데 너무 그 법률 지식이 강하니까 아주 대단하니까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태어났거든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변호사협회에서 이 사람을 변호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방검사로도 선출됐고 연방 하원 의원, 상원 의원 전부 하면서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41년도에 연방 대법관에 딱 그 지명을 해서 앉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임스 프란시스 번즈라는 연방 대법관이 굉장히 정치적인 분이에요. 따분하다 하면서 1년만을 연방 대법관을 하고 그 40년대 초에 그 다음에 나왔어요. 나왔더니 그 다음에 이제 해리 트루먼, 그 한국전에 그 미군을 보내기로 결정을 한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전부 민주당이네요. 트루먼 대통령이 이 사람을 국무장관으로 기용을 했습니다.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때는 굉장히 그 뉴딜 정책에 지지를 했었던 그런 사람이고요. 루즈벨트가 사망하고 나서 아무튼 그 사우스캐롤라이나주로 다시 돌아갔는데 해리 트루먼의 국무장관이 된 거죠. 그 사람이 국무장관이었을 때는 만장일치로 그 일본의 원자 그 폭탄을 투하하는 것을 그 아주 강하게 이 국무장관 자신도 그 지지를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는 47년도에 이제 45년도 뭐 2차 대전 다 끝나고 그리고 나서 47년도에 다시 고향인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가서 또 이번에는 법조계로 갔다가 나중에 주지사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만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로 이 제임스 프란시스 번즈라는 연방 40년대의 대법관은 대학교를 나오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원의원, 상원의원, 국무장관, 연방대법관 전부 했습니다. 그런데
이 흑인 여성을 지명을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반대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흑인입니다. 벤 칼슨이라고, 주택부 장관이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이분은 주택에 대해서는 본인 주택 산 것, 이거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가장 사실은 주택 도시개발부 장관으로서는 가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청문회 할 때도요. 예를 들어서 REO라는 주택부 장관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R 점 찍고 E 점 찍고 O,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고는 이제 그 청문회를 하는 정치인이 물어봤죠. 이게 이제 real estate owned, 그러니까 부동산을 갖고 있는 소유주이긴 한데, 특히 그 REO는 지금 돈도 제대로 못 내고 해서 foreclosure 그 단계에 있는 부동산을 갖고 있는 소유주를 REO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분명히, 그리고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이 되는 청문회잖아요. 모르는 줄 알고 물어본 거죠. 힌트도 줬어요. 부동산에 관련된 것이라고. 그리고 REO 했는데 오레오 쿠키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 쿠키로 상상을 하고 했었을 정도로 사실은 주택에 대해서 뭐가 자격이 없으면서 주택도시부 장관 대신 한 일이 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는 일에 뭐든지 다 이제 그 사사건건 그 찬성을 하고 지지를 하고 했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 흑인을 이제 그 자리에 둔다. 지금 뭐 워싱턴 DC 항소법원 판사도 있고 캘리포니아 주의 대법관도 있고 하잖아요. 여러 사람, 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일하고 있는 법조인도 있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특히 터커 칼슨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미국이 아니다. 바이든이 지명하려고 하는 여자 흑인 지명자는 인구비로 따지더라도 미국의 7%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미국에 지금까지 115명의 연방 대법관이 있었습니다. 그 연방 대법관 가운데서 94%가 백인 남성이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태생으로 제임스 프란시스 번즈라는 그 연방 대법관도 백인 남성이고, 이 백인 남성이 14살 때 학교를 중퇴해서 법대조차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런 사람은 할 수 있고, 흑인 여성이 두 사람은 아이빌리그 대학을 나온 사람, 한 사람은 아이빌리그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흑인 여성이기 때문에 그럼 자격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터커 칼슨이 이건 미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흑인 여성은 한 명도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long overdue, 너무너무 지났다 할 때 overdue인데 그것도 long overdue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도요, 1970년대까지는 이 법 쪽에는 여성과 소수인종은 아예 차별이 너무너무 심해서 하지도 못할, 쳐다보지도 못할 그런 그 업계가 이 법조계였었거든요. 우주도 마찬가지죠. 힐러리 클린턴도 우주인이 되고 싶었는데 여자이기 때문에 될 수 없었다는 그런 스토리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그래서 이 연방 대법관을 누구를 지명을 하든지 어쨌든 지금은 이제 백인 남자에서 라티노 여자도 있고 유대계 여자도 있고, 이번에 인준돼서 이제 대법관이 되면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소수의 여성, 소수 인종이 들어갈 때 코리안 아메리칸도 꿈을 꾸고 현실이 되고, 우리의 그 특수성 같은 것을 백인 남성들이 많이 지배하고 하는 그곳에서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 이민자들의 여러 가지 그 분위기도 연방 대법원에서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겠죠. 올 수도 있겠죠. 자, 그 부분이 있었고, 또 흑인 역사의 달에 많은 흑인 대학들이 흑인 역사의 달 딱 시작하자마자 2월 1일 폭파해버리겠어. 그 대학교를, 흑인 대학교를. 이런 위협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고요. 그리고 흑인과 연관된 건 아니지만 우피 골드버그도 유대인에 대해서 이제 그 마우스라는 책을 테네시주의 한 교육구에서 뭐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만화가가 썼는데 엄마 아빠의 그 스토리를 중심으로 해서요. 나치를 고양이로 두고 고양이로 그리고 고양이에 쫓기는 엄마 아빠를 포함한 유대계를 쥐로 그렸는데 그 쥐가 중간에 이제 엄마 쥐가 뭐 옷을 입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험한 말이 8번 나온다 해서 이 책을 학교와 또 도서관에서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이것을 ABC 텔레비전에서 The View라는 토크쇼에서 하던 과정에서 이 우피 골드버그가 이 홀로코스트는 사람이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잔혹행위였지 이 인종, 유대인, 인종에 관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유대계도 백인이니까, 백인이 백인한테 가한 것이니까 그렇게 얘기했다가 유대인들이 이것이야말로 이 나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것이 인종이고 그 인종이 백인이 흑인이나 소수인종을 생각할 때 나쁜 백인이 덜 떨어진 백인이 우월하다. 저 소수인종이나 흑인이 열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나치는 유대인이 열등하다고 생각해서 인종차별을 한 것이 기본인 거잖아요. 이 홀로코스트의 인종차별에 대해서. 그런데 이 우피 골드버그가 내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못했다. 피부 색깔에만 의해서 인종차별이 결정된다고 생각한 나의 잘못이다 하고 사과했지만 결국은 지금 정직 중입니다. 2주일. ABC 방송국에도 유대인들 엄청 많이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주 단단히 사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2주일 정직 처분을 받았고요. 그 유대인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 종교에 따라서 구분되는 것도 아니고요.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잖아요. 유대인, 아주 자랑스러운 유대인이지만 이 사람의 뭐 종교가 뭐 유대인이 믿고 있는 그 아주 그 정교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국가적인 기본도 아닌 것 같아요. 고향도 있고 없고도 아니고 유대인은 뭐 가족 중심으로 해서 뭐 그런 유대인의 그 기준이 따로 있고 아무튼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바이러스는 존스 홉킨스의 자료에 따르면 결국은 2년 조금 넘는 사이에 미국에서 90만 명이 코비드 19으로 사망했습니다. 80만 명, 85만 명 넘고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한 2개월 사이에 사망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다. 델타보다 약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워낙에 걸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사망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90만 명이면요.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는 인구가 뭐 몇백만 명, 400만 명 되지만 시 카운티는 1000만 명. 샌프란시스코는 지금 90만 명이 조금 안 됩니다. 뭐 87만 5천, 87만 6천 이 정도 되니까 샌프란시스코 한 도시 전체가 다 숨진 것과 똑같은 숫자로 구태여 따지자면 인디애나폴리스 이런 데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숨진 게 샌프란시스코 도시 인구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미국에서 코비드 19으로 숨졌습니다. 미국이 브라질을 제외하고는 인구당 사망자가 가장 많거든요. 브라질이 뭐 100만 명당 코비드로 사망한 사람이 100만 명당 뭐 얼마 하면은 미국은 그것보다 조금 작아요. 미국 다음이 멕시코고 그 밖에 이제 유럽연합에 뭐 가난한 나라들도 있잖아요. 그리고는 사우스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인도, 오스트리아, 일본, 한국, 나이지리아, 뉴질랜드, 중국 이런 그 순서입니다. 100만 명당 브라질이 2,982명, 미국이 2,692명, 일본이 100만 명당 인구 100만 명당입니다. 150명, 한국이 인구 100만 명당 132명, 중국은 인구 100만 명당 3명이 코비드 19으로 숨졌습니다. 미국이 참 조건이 좋죠. 마스크도 다른 나라보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풍부했고 백신은 맞아라 무료로 다 놔주는데도 안 맞습니다. 그게 브라질 같은 나라, 브라질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볼소나로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초기에 얼마나 마스크 안 쓰고 백악관에서 파티하고 볼소나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 바이러스에 걸리고 사람들에게
락다운 같은 거 하지 말라고 하고 엄청 심했었잖아요. 그 습관이 정치적인 분열로 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미국이 브라질과 또 달리 미국은 백신 접종도 쉽게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사망자가 많은 것은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보수적인 공화당 색깔이 있으신 분들이 65세 이상으로서 백신 접종, 부스터샷 접종을 받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제 한 70% 정도는 몰라 이제 난 정말 힘들어서 못 살겠어, 그냥 살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렇지만 규정은 있어야죠.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도 백신 접종률이 70% 이상 돼야지 되고, 또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이 몇백 명 아래여야지 되고, 그럴 때 이제 마스크 의무화를 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테스트도 기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테스트 해봤자 이게 요즘은 결과도 조금 늦게 나오고, 또 그 사이에 또 걸릴 수도 있고, 또 가난한 분들은, 일용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내가 하루 일하지 못하면 어떻게 먹고 살라고 하면서, 더군다나 이제 오미크론은 크게 아프지 않다고 하니까 테스트를 기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사이에 이제 0세부터 4세까지 어린이도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이 식품의약국에 신청을 해서 아마 이달 말에는 그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수혜자도 이달 말, 이제 봄이 시작할 때, 꼭 이달 말이라기보다도 그때부터는 약국이라든가 소매업소에서 한 달에 8번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 기구를 무료로 메디케어 그 수혜자들도 받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 경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코비드 19 때문에 물류 문제, 제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다 힘들었던 거 사실이고, 그 사이에 연방정부에서는 또 경기 부양책을 써서 체크도 많이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싶었고, 이런 여러 가지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았고, 따라서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돼서 거의 7%, 6.9% 이 정도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달에 일자리는 전문가들이 예상했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습니다. 얼마나 좋으면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서 내가 이렇게 잘했어요, 1년 만에 600만 명이 넘는 일자리를 만들어냈어요, 레이건 때보다도 그 어느 대통령 때보다도 1년 사이에 많이 만들어낸 겁니다 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전에 줄어든 그 팬데믹으로 인해서 줄어들었던 그 일자리가 전체적으로는 한 2,200만 개나 되니까 그 전해에 좀 만들어내고 지난해에도 그렇게 만들어내고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그래도 경기부양책이나 기간산업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또 비즈니스도 문을 닫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고, 특히 식당 같은 경우요. 그래서 일자리도 늘어나고 한다는 것은 이런저런 비난도 있고 그 지지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나라에서 준 돈 다 떨어지니까 일하러 나온다? 그것도 부분적으로 속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또 11월 달에 임시로 고용됐었던 사람들이 지금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그 고용주들이 그 사람들을 썼다 하는 것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또 경기부양책으로 많은 어느 정도 여윳돈이 있고 할 때 사람들이 팬데믹이 위험하기도 하니까 일하러 가지 않고 페이스 투 페이스로 일하시는 그런 분들은 그 사이에 많은 것을 준비를 해서 스스로 일을 그만두셨던 분들도 계시고, 더 좋은 자리를, 드림잡 같은 것을 찾아서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해보면 지금 일자리 이 분야는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조금 강하고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마디로 노동시장은 예상보다 강하다. 11월, 12월에도 강했었고요. 중간선거를 치러야지 되는 이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으로서는 조금은 안심이 되는 거죠. 예비선거, 그때는 이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인플레이션은 이런저런 이유로 높아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그 부분적인 방안, 이자율을 인상하는 것이 완전한 인플레이션을 잡는 방법은 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경제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그것이라도 해보자. 사람들이
돈 빌리는 그 이자율을 높게 해서 돈을 덜 빌리도록, 그러면 투자도 조금 덜 하긴 하겠지만 시중에 돈도 덜 풀리고 비싼 것, 뭐 자동차도 비싼 것을 산다던가 집을 비싼 것을 산다던가 해서 물가 인상, 인플레이션을 올리는 것을 일시적으로나마 단기간으로나마 막을 수 있겠다. 막을 만큼은 막아봐야지 되겠다 하는 것이 연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자율은 3월 공개시장위원회 회의가 있을 때 중순부터 아마도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문제는 얼만큼 올리느냐 이 부분인데, 뭐 2024년까지 2% 정도, 이 정도 목표는 잡고 있으니까 올해 뭐 2%를 다 올리진 않겠죠. 지금 거의 기준금리가 0%니까 맥시멈이 7번을 올린다고 해도 1.75%인데 7번까지는 올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을 테고요. 이건 사실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계속 백악관이나 많은 그 전문가들이 심지어 그 월가에서도 예상하지 못했었던 그런 만큼 1월 달에 일자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다음 달에는 어떻게 될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변화를 보면서 연방준비제도는 이자율을 조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자율을 올린다는 것만은 분명하죠. 올린다고 뭐 공개도 하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달에 아직 기간 남아있죠? 이자율 올리기 전에 뭐 재융자 필요하신 분들은 재융자 같은 것 빨리 그 세금 보고 하시고 준비하실 만한 그 정도의 기간은 있겠는데요. 신청한 그때로 기준으로 해서 속성으로 하면은 여러분들 다른 일 다 바쁘시더라도 그 돈 버는 것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인데 그것부터 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막 화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돈을 그렇게 많이 푸니까 그랬지. 그런데 만약에 그 돈을 안 풀었다면 정말 쫄쫄 굶었었던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을 테고요. 미국도 6.9% 뭐 인플레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보통 세계 부자 나라들 인플레이션이 6%는 됩니다. 미국이 조금 더 높은 건 사실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부양책으로 나라에서 돈도 줬으니까 쓰려고 하는 욕구도 생기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일상이 유럽이나 아시아보다 훨씬 그 수입품이 많기 때문에, 근데 수입품이 다 그 나라에서 만들지도 않고 이쪽 나라까지 오는데 물류 여러 가지 뭐 공급망 문제, 그러니까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인플레이션이 강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전에는 그렇게 비유할 수는 없는데 그 84년도에 또 88년도에,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 아래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부통령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나온 거잖아요. 이 정보부에서 일하기는 건 그 전이었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선거를 치를 때도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았었어요. 그 당시에도 정확하게 말하자면 임금 상승이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서 임금 상승을 깎아먹었던, 지금과 마찬가지죠. 지난해 임금 상승이 뭐 5% 정도 있었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그것보다 높으니까. 그래도 이 두 사람이 뭐 공화당이 그 당시에 큰 폭 차이로 이겼거든요. 아무튼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경제에 대한 국민의 확신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경제가 어떻게 될 것 같지 하는 그 확신 지수도 앞으로는 잘 봐야지 된다는 그런 것들. 그리고 국민들이 경제에 대해서 지금 괜찮은 거야? 앞으로 괜찮아질 거야? 이런 것은 언론의 보도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는 것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경기부양책이 완전히 없어졌고 이자율도 올리니까 인플레이션도 낮아지는 것만은 기정사실입니다. 얼만큼 낮아지는지 이제 그게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되겠네요. 마지막 하나 전인가요? 러시아 사태. 러시아는 간단히 말하면 모스크바와 미국의 싸움에 동맹국들은 미국을 조금 돕는 것처럼 하면서도, 뭐 러시아 동맹국도 마찬가지예요. 벨라루스 같은 나라. 미국의 동맹국들은 유럽 약간 돕는 것처럼 하면서도 사이드라인으로 가 있고, 독일 같은 나라. 그리고 작은 나라만 울상 짓는 거죠. 이거 완전히
이 미국으로부터,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 같은데 러시아로부터. 그렇다고 해서 또 러시아를 너무 막 러시아에 너무너무 적대시 해놓으면은 나중에 또 이 미국을 믿을 만한 것도 못 되고 미국만 어떡하나. 이 작은 나라는 울상이고 그 상태인 겁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누군가는 한국전을 그렇게 표현을 했었죠. 한국에서. 지금 그 투 파워 사이에서 미국은 사실은 중국과 더 열심히 싸우고 있어야지 되는 시점인데 투 파워 사이에서 작은 나라들이 아주 정말 조마조마하면서 보고 있는 거죠. 지금은 적 자체도 미국으로서 서방 세계로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적일 수도 있고 미국에는 완전한 적인데 유럽으로서는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도 무역을 하는 것처럼 무역, 뭐 여러 가지 지형적인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때처럼 화끈한 확실한 적이 아닌 거예요.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 그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한 그쪽 연방에서는 그 구소련의 고르바초프에서 미하일 고르바초프에서 보리스 옐친이 마지막이잖아요. 서기장 마지막 또 이제 마지막 그 대통령이기도 하고 하는 이 사람으로 오면서 고르바초프도 사실은 고르바초프 때문에 구소련이 무너지기도 했지만 고르바초프도 그러면서도 소련 연방이 같이 소련 중심으로 모이는 것을 원했었죠. 그런데 이제 정말 그 야사에 보면은 보리스 옐친이 술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막 코가 비틀어지게 빨간 코 아저씨처럼 술을 마시고 뭐 연방의 어떤 국가들과 술 마시고 뭐 이렇게 대화하다가 그래 독립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했었다는 그만큼 한 나라가 국가가 해체될 때는 좀 여러 가지가 해이해져서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빨리빨리 독립이 된 겁니다. 이 나라도 저 나라도.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 보세요. 제가 지금 토요일이기 때문에 이 이어폰을 평소에 방송할 때처럼 안 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송하고 말하다 보면 이어폰이 좀 흔들려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어폰을 강하게 하는데 지금 그 행위를 제가 하고 있어요. 없는데도. 습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빨리 러시아 연방의 국가들이 쭉 독립을 하고 있는데도 러시아가 그때는 망한 나라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힘이 없기 때문에 제재를 하지 못했죠. 쳐다만 보고 있다가 헝가리, 체코 뭐 다 그런 식으로 나토에까지 조인을 하는 거죠. 폴란드 물론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2008년도가 되니까 나토가 우크라이나도 언젠가는 우리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가입할 수 있겠어 하면서 러시아는 더 단속을 하게 되고 푸틴이 러시아의 대통령이 되면서 구소련 때 너무 무기도 허접했고 했었던 그런 것들을 강화하고 오일 팔아서 가스 팔아서 독일로 어디로 해서 이제 그러한 것으로 군을 현대화했죠. 현대화하고 하나하나 지금 여기도 공격해보고 조지아 뭐 체첸 뭐 크림반도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되는 거고요. 해서 서구에서의 무기는 러시아에 할 수 있는 무기는 경제 제재죠. 미국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렇게 푸틴을 벌주기를 원치 않았지만 공화당, 민주당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원 외교위원장이 상원 외교관계위원장이 밥 메넨데스요. 뉴욕이 지역구인 상원의원 민주당 이 의원이 지금 만약에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것을 그 안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고요. 유럽은 미국은 최후의 수단에 그 러시아가 뭐 독일 같은 데도 그렇고 가스 같은 것을 많이 팔고 있으니까 거래하는 무역 거래하는 그 국제 간의 거래 그 스위프트 코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까지 보고 있는데 유럽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복잡해지거든요. 러시아와의 관계를 완전히 포기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러시아가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천연자원, 광물, 농산물, 천연가스 이런 것들을 그래서 러시아에 고통을 주면 유럽도 고통받습니다. 미국도 고통받습니다. 유럽이 러시아와 거래하지 못하는 것을 미국이 채워줘야지 되기 때문에 돌아서 바다 건너 산 건너 물 건너 그리고 그렇게 제재를 했을 때 러시아가 어느 정도 고통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런 문제도 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고 유럽과 미국 사람들이 함께 뭉쳐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당신들을 압박할 수 있어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데, 우크라이나는 지금 대통령이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구소련 시절에 암흑시대를 경험을 한 것을 기억을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미국에서 이제 시위를 했었던 것처럼 그 어떠한 그 나라에서 여러 민족들이 있고 여러 언어를 쓰고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어떤 국민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그때 뭐 예를 들어 그 농업만 경작만 하라고 하고 가져가기만 하고 우크라이나 사람들 뭐 한 390만 명 정도가 숨졌습니다. 그 당시에 굶어서 숨진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구소련 치하에서. 그 390만 명이면 우크라이나 전체 그 국민의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이 숨진 겁니다. 북한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굶어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최종적인 때는 딱 뭉칠 수 있지만 이제 독일 같은 나라, 이런 나라들이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워낙에 러시아 국채는 뭐 외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고 달러 보유도 많습니다. 뭐 6천억 달러 정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제를 완전하게 막기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다음 주에 여러 나라가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두 평화적으로 풀기를 원하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쪽으로 들어가서 그 러시아의 그 암흑의 그림자가 점점 서유럽 쪽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 미국과 유럽의 나라. 글쎄요. 월스트리트의 지금 움직임을 보면 월스트리트에서는 이 푸틴이 그 침공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 같지만 올림픽 기간 중에는 안 할 것 같지 않을까요? 올림픽 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침공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침공인가도 문제지만 그 범위도 본인이 그 시진핑과 거의 그 큰 나라 지도자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그 방문을 해서 만나고 회담하고 잘 서로 돕자라고 얘기를 하고는 그 올림픽 기간 동안에 침공을 하겠습니까? 20일 날 끝나는데, 그러니까 그 이후에 봐야지 되는 것이고 월스트리트의 예상이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도 않아요. 미국 국방부에서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뭐 정보국에서도, 영국 정보국에서도 하기는 할 것이다 쪽으로 기우는 거지, 최종적인 것은 푸틴이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서 내가 얻을 것이 무엇이고 잃을 것이 무엇인가를 계산하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베이징 올림픽은요, 이제부터 스토리가 나오겠지만 하나 어제 말씀드리지 못한 게 니니거 일라무지양, 딱 그 올림픽 그 성화 봉송한 선수가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데 위구르족입니다. 아주 절묘하게 생각을 해서 한 것이겠죠. 개막식에서 우이그르족을 탄압한다 해서 미국을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이 덴마크까지 이렇게 그 외교적인 보이콧을 했기 때문에 이 그 디니거 일라무지양은 신장 지역에서 자랐고요. 아버지도 그 크로스 컨트리 스키, 아버지는 코치 강사였고 이 선수는 크로스 컨트리 스키 선수 우이그르족입니다. 이게 눈에 띄었고요. 뭐 개막식 같은 거 눈꽃으로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거 장혜무 감독이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보이콧 한 것의 이유가 그 팽수아이 그 테니스 그 선수를 과거에 아주 뭐 탑 그 공산당 멤버였던 사람이 나를 그렇게 그 학대했다 성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오지 못하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도 독일이 굉장히 싫어하죠. 그런저런 문제로 보이콧가 많아서 뭐 여러 가지 올림픽에서 나오는 인간 승리의 역사는 다음 주에 나오겠죠. 뭐 오늘도 이미 나와 있고요. 자, 뉴스 속에서의 영어 표현을 좀 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린지 그레이엄, 본인의 단짝이었어요. 선거 당시에는 2016년도에는 뭐 저런 허접한 인간이 다 있어, 이렇게 완전히 최하로 취급하다가 트럼프가 떠오르고 제일 먼저 딱 달라붙어서 끝까지 달라붙어 있었던 린지 그레이엄입니다. 이 린지 그레이엄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먼저 1월 6일 의사당 사건 폭도들을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사면을 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건 부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린지 그레이엄 is wrong. He's wrong.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Trump is wrong 이라고 한 것과 똑같은 거네요. President Trump is wrong 한 것과 Lindsey Graham is wrong 하면서 린지는 나이스 가이이긴 하지만 he is a rhino. he is a rhino. R-I-N-O 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름뿐인 공화당이야. 이 얘기 그 정치에서 많이 표현합니다. rhino. 약자는 뭐 당연히 R이니까 R이니까 Republican I in and name O only 해서 Republican in name only. Rhino 이름뿐인 공화당. 이름만 공화당. 이렇게 얘기할 때 Rhino. 뭐 방송에 보면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피니언 리더들이 Rhino 하면은 아, 이름 무늬만 공화당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한국 밖에서 본 한국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